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샴페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을 일컫는 샴페인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타이 주종을 불허하는 향과 맛으로 세계 스파클링 와인의 모범이자 끝판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참고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사, 그리고 샴페인이란 어떤 걸 말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와인 생산국에서는 샴페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메소드 상푸누아즈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고급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레이블이나 와인 홍보를 할 때에도 샴페인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죠. 네, 그러니 스파클링 와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샴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솔직히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샴페인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고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사실 조금 어렵고 길고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샴페인을 이야기를 하니까 샴페인 한 병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 선배가? 네. 아 그래요? 샴페인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호일로 좀 두껍게 감싸져 있어가지고 이런 이 호일을 제거를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싸진 호일을 제거를 하면은 이 철사가 보이죠? 이 철사를 벗기는 게 아니라 철사와 함께 막고 있는 코르크를 살짝 돌려주면서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많이 하는. 엄청 많이 났죠? 네. 실패. 뭐 나중에 다 말씀드리기 따를 때는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면 잠시 기다렸다가 기포가 줄어들고 있죠. 좀 줄어들었다 싶으면은 87, 89? 네, 이 정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우선 향이 너무 좋네요 지금. 저희가 좋아하는 샴페인이거든요. 네. 기분 좋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샴페인 생산 방식을 이미 이야기했지만 불어로는 메소드 상푸누아즈, 영어로는 트레디셔널 메소드라고 불러요. 물론 이것도 와인 생산국의 언어와 지방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도 이전 영상에서 좀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샴페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도를 수확하고 그로부터 와인을 만들 포도즙을 얻어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맞습니다. 쌍파뉴 지방에서 샴페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은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샤르도네 세 가지가 비중이 가장 커요.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품종 중 피노누아, 피노메니에가 적포도 품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포도 품종으로 우리가 아는 투명하고 이런 아름다운 기포를 가진 샴페인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부부의 이전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적포도들도 껍질 안에 과육은 투명하기 때문에 네. 아주 살살 포도를 파쇄하면서 껍질에서 색이 우러나오지 않게 맑은 액체만을 얻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만을 가지고 샴페인을 만드는 거죠. 네. 물론 로제 샴페인은 예외이고요. 네. 여하튼 적포도 품종이 있기 때문에 수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수확은 대부분 손으로 이루어져요. 네. 왜냐하면 기계로 수확을 하면 적포도의 껍질에서 색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 샴페인을 만들어 보기도 전에 이미 망칠 수가 있죠. 네. 각 포도 품종이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포도 품종을 주로 쓰고 네. 혹은 어떤 품종끼리 블렌딩을 한다, 얼마만큼 비율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최종 샴페인의 특징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도에서 훌륭한 즙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이죠. 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얻은 포도즙을 발효시켜야 돼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화이트 와인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음, 대부분의 샴페인 생산자들은 깔끔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를 진행해요. 하지만 몇몇 와이너리에서는 전통 방식에 따라서 여전히 오크통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크통을 쓰느냐,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쓰느냐에 따라서 와인의 풍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만약 오크통을 써서 포도즙을 발효하고 숙성을 한다 하더라도 새 오크통만을 써서 만드는 곳은 없어요. 새 오크통은 나무와 그을린 풍미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새 오크통에서만 와인을 발효하고 숙성을 시켰을 경우에는 와인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샴페인의 기본이 되는 화이트 와인의 생명은 포도즙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과실향과 신선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크 풍미가 너무 지나치면 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발효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발효가 완료된 1차 와인을 베이스 와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베이스 와인을 모두 샴페인을 만드는 데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베이스 와인의 20%는 따로 보관하도록 지정해 놓았어요. 예, 따로 보관하는 베이스 와인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셀러에서 저장을 하는데 네. 이 베이스 와인, 저장된 베이스 와인들을 두고 리저브 와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리저브 와인은 매해 만들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샴페인 생산자들은 수십 년 전에 리저브 와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 리저브 와인과 베이스 와인을 블렌딩해서 샴페인을 만들고요. 네. 이 블렌딩을 프랑스어로는 또 아상블라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블렌딩에는 수십 년 전에 리저브 와인이 섞일 수도 있고 수년 전 혹은 작년까지 다양한 해의 와인들이 블렌딩 될 수 있어요. 네. 이 블렌딩이야말로 샴페인 브랜드마다의 특징을 결정짓기 때문에 샴페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샴페인 생산자의 헛간 철학과 오랜 경험, 상상력, 직감 등 모든 감각이 총동원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보통의 샴페인들은 빈티지가 없어요. 이런 샴페인을 non-vintage 샴페인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NV. 네, NV. 네. 저희가 와인샵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샴페인들이 바로 이 넘빈티지예요. 저희가 오늘 오픈한 이 샴페인도 넘빈티지 샴페인이고요. 네. 이 non-vintage 샴페인의 품질이야말로 샴페인 생산자의 실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왜 베이스 와인을 일부 저장하게 되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죠. 네. 매년 베이스 와인을 저장하게 된 이유는 샴페인을 생산하는 쌍파뉴 지역의 기후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매해 만든 와인을 조금씩 보관하면서 네. 절망적인 해가 됐더라도 리저브 와인을 활용해서 꾸준히 품질이 좋은 샴페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위기를 특별함으로 바꾼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샴페인이 다른 스파클링 와인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샴페인 양조 방식은 뭐 어디서나 따라할 수 있지만 네. 수년, 수십 년 동안 보관해온 리저브 와인이나 리저브 와인과 베이스 와인을 블렌딩하는 노하우, 네. 그리고 고유의 블렌딩 비율은 절대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 샴페인이 가장 특별한 스파클링 와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참고로 블렌딩하지 않고 그 해에 베이스 와인만으로도 만드는 샴페인이 있어요. 이런 샴페인을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해의 작황이 좋을 때만 생산하기 때문에 보통 non-vintage 샴페인보다는 가격이 비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인을 발효해서 베이스 와인과 리저브 와인을 섞어서 샴페인을 만들 기본을 갖추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샴페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합니다. 바로 2차 병 발효예요. 그렇죠. 2차 병 발효는 기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준비한 와인을 병에 넣고 네. 소량의 효모와 리케르드 띠라주라고 불리는 것을 같이 넣어요. 이 리케르드 띠라주는 효모의 먹이가 될 당분과 네. 와인을 섞은 일종의 달콤한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병을 단단하게 밀봉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효모는 추가로 넣어준 병 안의 당분을 다시 먹어치우기 시작하고 네. 어김없이 소량의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겠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병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이산화탄소는 고유의 성질에 따라서 와인에 녹아들게 되어 네, 그렇죠. 바로 버블이 있는 와인이 탄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보관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기간에서 샴페인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긴 시간 동안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오래 숙성시킨 샴페인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오픈한 이 샴페인은 4년 정도 숙성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왜 병숙성을 오래 할까요? 바로 샴페인 특유의 이스트 향이나 네. 구운 토스트 향이 숙성 과정 중에 얻어지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그런 향이 날까요? 나잖아요. 지금도 맡고 있는 걸요? 네, 맞아요. 그런 향이 지금 네.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향들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 향들은 병 숙성 중에 자가 분해된 효모들이 계속해서 와인과 접촉하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오래 숙성하면 할수록 이 향은 더 깊어져요. 네. 그리고 병 숙성은 경사가 질 수 있도록 고안된 독특한 랩에다가 꽂아 놓거든요. 이 렉을 삐삐트루라고 부르고요. 그렇군요. 삐삐트르. 그렇다면 왜 여기서 병숙성을 진행을 할까요? 병숙성을 하면 자가 분해된 효모의 찌꺼기와 와인에서 비롯되는 여러 부산물들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누구도 뭐 투명하고 깔끔하지 않은 샴페인은 마시고 싶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제거해야죠. 네. 그리고 이 찌꺼기를 병 입구에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을 누여서 찌꺼기를 병 목에다가 모아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병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네. 매일 병을 조금씩 돌려주는 작업을 해요. 이걸 리미아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 목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네. 리미에르라고 불러요. 그렇죠. 믿기 힘들겠지만 숙련된 리미에르 분들은 하루에 3에서 4만 병 정도의 병을 돌릴 수 있다고 해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유통되는 샴페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수억 병일 텐데 다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대중적인 샴페인의 경우에는 기록 팔레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계를 써서 자동으로 리들링을 해요. 그러니까 리미아주를 하는 것들을 이제 리들링이라고 영어로 그렇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표현하죠. 네. 그렇다면은 병 목에 모아지는 이 찌꺼기들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네.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특별하게 보완된 기계에 병목을 넣고 네. 마이너스 27도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얼려요. 그러면 병목에 모인 찌꺼기가 굳어져서 빼내기가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병을 막고 있는 마개를 오픈하면 네. 병 안에 이산화탄소가 주는 압력 때문에 찌꺼기가 자연적으로 밀려나오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와인이 손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용액을 니케르 덱스페디시용이라고 부르고 네. 이것을 넣는 작업을 도자주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도자주는 빈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면서 네. 샴페인의 당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리케르 덱스페디시용은 가당을 한 리저브 와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때 가당을 얼마만큼 하나에 따라서 네. 샴페인의 당도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당을 많이 하면 당연히 달아지고 그렇죠. 안 하면 드라이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도의 수준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엑스트라 브릿이 있거든요. 처음에 네. 아주 드라이하다는 뜻이고요. 네, 브릿은 드라이, 엑스트라 드라이는 약간 드라이하다, 색은 약간 스위트, 드미색은 스위트,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이건 아주 스위트하다는 뜻이에요. 네, 참고로 여기서 드라이하다는 건 스위트의 반대말로 달지 않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어는 샴페인의 레이블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긴 한데요. 네, 아마 색이나 뭐 드미색 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중에서 찾아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샴페인이 브릿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시는 이 와인도 이 샴페인도 브릿 스타일이고요. 네. Are you see? What is? Tá ótimo, obrigada.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코르크를 와인병에 넣고 철사를 휘감고 호일을 덮는 일이네요. 사실 이건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죠? 기계가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겠죠. 네.
그렇죠.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샴페인 생산자의 스타일이에요. 샴페인은 생산자의 성격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있고 네. 이는 샴페인의 레이블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샴페인인 모에 쌍동 같은 경우는 네. 네고시앙 마니블랑이라고 부르거든요. 모에 쌍동처럼 거대한 샴페인 생산자는 네. 이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샴페인의 병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포도를 사서 그러니까 네. 재배자들한테 포도를 사서 샴페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스타일의 생산자, 즉 대부분의 대형 생산자들이 바로 이 네고시앙 마니블랑인 거죠. 그렇죠. 네고시앙 마니플랑은 줄여서 NM이라고 합니다. 네. 네.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으로 흔한 게 해골당 마니블랑이에요. 줄여서 RM이라 부르고요. RM? 네. 네. 레몬스터인가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재배한 포도로 직접 샴페인을 만드는 생산자들이에요. 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들인데 오늘 오픈한 샴페인도 네. RM, 해골당 마니블랑인 거죠. 네. 이 생산자들 가운데는 종종 보석 같은 샴페인을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샴페인 마니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혹시 다른 용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외에도 5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워낙 마니악한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을 다 드리고 있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